이번 시간에는 문학개념어 7강 자연물의 주관적 변용에서 두 번째 파일입니다. 2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가 위 시의 풀은 다음 시네요. 밑에 시의 다음 시의 풀은 상징적 의미를 가진 시어이다 라고 물어봤는데 풀에 상징적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풀입니다.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자, 풀이 울었다. 일단 뭐가 있어요? 감정이입. 즉 풀은 객관적 상관물이죠. 객관적 상관물이면서 감정이입의 대상이고 화자가 풀을 주관적으로 변용한 대상입니다. 풀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풀이 지금 우는 이유가 뭐예요?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서 울고 눕고 울었대요. 동풍 때문에 울었어요. 그러니까 동풍은 부정적인 시어, 즉 실현이 될 거고요.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날이 흐린 게 바로 실현이 될 거예요.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도 더 먼저 일어난다. 자, 일단 풀이라는 것을 자연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자연물인 풀은 바람 때문에 나부끼고 바람 때문에 울면서 괴로워할 수 있고 또 날이 흐리면 또 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풀을 자연물로 볼 수도 있죠. 또 밑에서는 풀이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고 바람보다도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그래서 이 풀을 자연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일단 풀이라는 것은 자연물이다. 그래서 이 다른 자연, 바람과 함께하는 자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민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풀하면 민초라고 하잖아요. 민초 그럴 때는 고통받는 민중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자연물의 풀이다. 그러면 풀이 이렇게 다른 자연현상과 어울려서 자라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뭐 이렇게 해석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수영이라는 작가와 연관해 생각해 본다면 당시 김수영이 이 시를 쓰던 당시가 1968년대거든요. 이 당시는 시대적 상황이 어땠어요? 분단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독재로 인해서 고통받는 상황이요. 그 상황에서 민초는 이렇게 앞에서 실현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흐려서 울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연에서는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고 바람보다도 더 빨리 웃는다고 표현함으로써 이 민중이 1년에서는 좀 수동적인 존재였다가 2연에서는 아주 능동적으로 시대 상황에 대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네요. 자, 그럼 두 가지 해석을 다 볼게요. 자연물로 해석해 본다면 이 자연물인 풀은 1년에서는 그냥 흐려서 울고 이렇게 수동적인 존재였다가 2년에서는 빨리 눕고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어요. 자, 1년에서는 바람 때문에 울고 뭐 날이 흐려서 울다가 2년에서는 바람인 자연보다 더 빨리 눕고 더 빨리 웃어요.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자연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점, 우리 민중을 상징한다고 본다면 1년에서는 이 시대적 상황, 이 암울한 상황에 의해서 고통받다가 2년에서는 이 고통받는 현실을 개혁하고자 변혁하고자 능동적인 행동을 하는 민중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1번으로 해석하든 2번으로 해석하든 풀은 상징적 의미가 있죠. 자연물로 본다면 생명력이 있는 자연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또 두 번째 민초라고 해석해 본다면 시대적 상황에 그저 수동적으로만 가만히 있는 그런 민중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현실을 바꾸어가는 우리 민중의 생명력 혹은 우리 민중의 능동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2번의 관점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시는 참여적 성격이 있는 시, 그래서 참여시라고 합니다. 참여시라는 것은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뭔가 새로운 꿈을 혹은 새로운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내용의 시, 이를 참여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적 상황은 고통받고 있던 일련의 풀이 이연에서는 능동적으로 상황을 바꾸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정서는 상황이 슬프니까 슬픔이라고 할 수 있고, 태도는 이 슬픔의 상황을 바꾸려고 하니까 의지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현실에 대해서 이제 뭔가 바꾸려고 하니까 현실 비판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참여적이죠. 그 다음에 자, 담담한 어조를 보이죠. 바람보다도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 빨리 운다. 울다가 다시 누웠다요. 다라는 단정적 어조. 단정적이고요. 평서형 어미를 통해서 단정적 어조, 그 다음에 담담한 어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담담한 어조를 다른 말로 관조적이라고도 하죠. 대상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담담하게 그리고 있어 담담한 어조, 담담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제는 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주제. 민중의 생명력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표현법을 봅시다. 자, 동풍 흐려서 이것은 시련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풀은 우리 민중의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풀이 운다라고 해서 감정이입 드러나 있고요. 그렇죠? 감정이 드러나 있고, 상징적 시어 풀은 우리 민중의 생명력, 날이 흐리다, 동풍이다, 시련을 상징하고요. 바람보다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 빨리 운다, 감정이 드러나 있는데, 여기 지금 1, 2연까지만 지금 여기 나왔지만 3, 4, 5연에서는 4연까지 있거든요. 4연에서는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웃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웃는다, 여기는 수록되지 않았지만, 그러면 운다, 웃는다라는 대립적 시어가 있는 거죠. 대립적 시어 있고요. 대립적 시어를 사용하여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눕는다, 눕는다, 이거 뭐죠? 반복이에요. 시, 행의 반복. 또 시구의 반복도 있네요.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난다에 사용된 시구의 반복이 연달아 나왔으니까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해요? 대구법이라고 하죠. 대구법. 그래서 시행의 반복, 대구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 운율, 리듬감, 리듬감을 형성한다. 또 다라는 평서형 종결어미를 반복하여서 담담한 태도나 담담한 어조, 담담한 태도를 보여주고, 단정적 어조죠. 단정적 태도를 보여준다. 또 여기는 난다, 그래서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죠.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면 생동감을 부여하죠.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서 생동감을 부여하는 효과, 또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효과를 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풀의 상징적 의미 있다고 했어요. 뭘 상징한다고요? 네, 민중의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네요. 자, 그 다음 22번 문제 풀어봅시다. 다음 작품에서 화자가 심성을 수양하기 위해 내면화한 자연물을, 그러니까 화자의 객관적 상관물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네요. 내면화한 자연물 한번 찾아봅시다. 이황의 도산 12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산에서 지은 12연을 노래했다. 도산에서 12연으로 된 시를 썼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도산은 이황의 호이기도 하면서 자신의 지은 집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황이 도산에서 뭐 했겠어요? 자연을 예찬하고 또 뭐 했다고요? 네, 학문에 대한 수양 의지를 다루었다고 했습니다. 자, 봅시다. 청산은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르며, 그러면 청산은 푸른 산이잖아요.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르다. 망고 오랜 세월. 오랜 세월 동안 이 청산은 어쩜 그렇게 변하지 않고 푸르르지? 긍정이죠. 유수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주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흐르고 있지?
그러니까 청산과 유수의 불변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우리도 그치지 말자. 뭐처럼? 청산처럼 유수처럼. 그래서 망고상청하자. 자, 망고 오랜 세월 동안 늘 푸르게 살자라고 리라 다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짐이니까 리라 의지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청산과 유수는 늘 불변하지 않고 푸른 것처럼 우리도 늘 푸르자. 여기서 망고상청의 의미는 그럼 뭐가 될 거예요? 망고상청 늘 푸르자. 이 이황의 당대 상황과 분위기를 떠올린다면 늘 푸르자라는 것은 아마 학문을 수양하자. 그치지 말고 학문 수양하자. 그래서 이 망고상청하리라는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시조인데 후 6곡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도산 12곡은 전 6곡, 후 6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연시조입니다. 갈래가. 그럼 연시조라는 것은 뭐냐? 시조라는 것은 초장, 중장, 종장 3장이고 6구, 1, 2, 3, 4, 5, 6, 6구이고 35자 내외이고 종장 초등보는 3음절이라는 정형시죠. 근데 만약에 이 시가 딱 한 수, 한 편만 나왔으면 그냥 평시조라고 해요. 평시조는 뭐야? 시 한 수를 말하고 그럼 연시조는 이 평시조가 연달아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이 여러 개 있는 것을 우린 연시조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이왕의 도산시비곡, 이이의 고산구곡가라는 시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또 윤선도의 작품도 많고요. 이런 것을 연시조라고 하는데요. 이 시조 도산 12곡은 전 6곡과 후 6곡의 내용이 좀 분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완전 분리는 아니고요. 전 6곡은 자연을 예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후 6곡은 학문에 대한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형식으로 내용이 전개돼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6수까지는 자연예찬, 7수부터 12수까지는 학문수양의 의지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는 학문수양에 대한 의지를 다루고 있다. 그러면 내면화한 자연물은 뭐예요? 자연물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주관적으로 변용했다. 라는 거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청산과 유수를 보고 이들과 같이 늘 푸르게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청산과 유수가 되겠죠. 자, 다음을 보니까 상징에는 짝이 있다. 매칭을 시도해 보자 그랬어요. 일단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대립되는, 대비되는, 대조되는 시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립, 대비, 대조가 되려면 부정의 시어가 있고 긍정의 시어가 있어야지 상징적인 의미를 획득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대립되는 시어를 한번 찾아보는 연습을 합시다. 지금도 멸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대상은 멸치예요. 파도를 만들고 회의를 부르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 자, 김기택의 멸치라는 시인데 좀 발상이 특이하죠. 멸치라는 대상을 통해서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멸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무늬 는 파도를 만들고 해를 부르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어. 그래서 이 멸치의 이 작은 무늬는 뭘 상징해요? 생명력. 그죠? 생동감 이런 것을 상징해. 이 멸치의 작은 무늬가 파도도 만들고 해일도 부르고 고깃배도 부수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 속에 있는 멸치는 생명력 넘치는 자유로운 존재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멸치 반찬은 뭐냐면 이 시가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시상이 전개되는데 멸치가 바다에 있을 때는 이렇게 생명력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 멸치가 어부에 의해서 이제 그물에 그죠? 실려오고 그리고 어떤 멸치가 이제 건조되죠. 바람에 의해서 건조된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 식탁에 멸치 반찬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이 물 속에 있었던 이 생명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노래한 게 김기택의 멸치거든요. 그래서 물속의 멸치는 자유로운 존재, 생명력이 있는 존재라면 멸치 반찬은 더 이상 바다에 있지 않으므로 이런 생명력을 잃은 존재,
를 상징할 건데, 자, 시는요, 어떤 대상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하잖아요. 그럼 멸치는 뭐겠어요? 우리 현대인이겠죠. 우리 현대인은 현재 생명력을 잃고 있다 라고 비판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과 부정의 시어는 짝이 있고, 그걸 찾으면 긍정 부정을 나눌 수 있으면 시 해석은 아주 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그 다음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시조네요. 시조. 그러니까 시조는 제목이 없어. 여기까지가 시의 제목이죠. 두꺼비 파리를 물고. 그러니까 시적 대상 일단 두꺼비가 나왔어요.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파리를 물린 대상이네요.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두엄이 뭔지 알죠? 이제 걸음으로 쓰려고 이제 똥 같은 거를 막 쌓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쌓아뒀으니까 이렇게 언덕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았어요. 누가요? 두꺼비가. 여기 두꺼비가 막, 여기 두꺼비가 막 달려서 두엄 위에 왔어요. 그런데 이 두꺼비가 위에 올 때 뭘 물고 왔어요? 파리를 물고 왔어요. 그래서 건너산을 바라봤어요. 두꺼비에게 파리는 뭐야? 먹는 대상이죠. 그럼 파리는 두꺼비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일 건데, 두꺼비가 여기 두엄 위에 올라앉아서 건너편에 있는 아주 큰 산을 바라봤더니 백송골이 떠 있대요. 백송골은 새예요. 아주 강한 새죠. 백송골이 떠 있어서 가슴이 금직하여 놀래서 풀떡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다가 두엄 아래 자빠졌어요. 그랬더니 여기까지만 봐요.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건너선을 바라보니 백송골을 떴다. 얘가 지금 조선 후기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럼 시대적 상황과 연관하여 본다면 두꺼비는 이 파리를 괴롭히는 대상이니까 뭐라고요? 탐관오리 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얘는 괴롭힘을 받는 대상이니까 파리는 바뀌었네요. 얘가 부정적인 대상이고 파리가 민중을 연민한다고 했어요. 그럼 파리는 고통받는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막 그래서 먹으려고 했는데 백송골이 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 백송골은 뭐가 되겠어요? 이 고위 관직자. 그러니까 이 탕가놀이는 지방에 있는 하급관리고, 이 백송골은 이 중앙에 있는 고위 관직자, 놀람의 대상이 된 거죠. 두꺼비에게는 떠 있거늘 가슴이 깜짝 놀라서 풀떡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자빠졌거든요. 그랬더니 시적 화자가 바뀌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시적 화자가 누구였어요? 두꺼비를 관찰하고 있었잖아요. 두꺼비를 관찰하는 화자였다면 요 밑에는 좀 화자의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모처라 됐다. 날랜 나였게 망정이지 애헐질 뻔했어. 애헐질 멍들 뻔했어. 내가 날렵했으니까 망정이지 멍들 뻔했어. 멍들진 않았어. 이건 뭐죠? 누구의 목소리예요? 두꺼비가 지금 막 두엄 위에 치달아 올라가다가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의 목소리? 두꺼비의 목소리. 그러니까 화자가 두꺼비로 바뀌었다는 것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 상징적 의미 두꺼비 탕가놀이, 파리는 백성이라고 본다면 두꺼비는 파리를 무는 존재고 파리는 두꺼비에게 물리는 존재에 따라서 두꺼비는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고 파리는 고통받는 백성이다라고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언제나 오빠가 우리들의 피오닐 조그만 기수라 부르는 영남이가 라고 했는데 제목이 뭡니까? 우리 오빠와 화로. 그러니까 대상은 우리 오빠와 화로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오빠는 누구고 화로는 무엇인지 생각해 가면서 읽어볼게요. 언제나 우리 오빠는 여기 제목이 오빠고, 우리들의 피오니는 뭐야? 뭔가 이제 참편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왕관설원의 탐험가이면서 탐험 중에서는 아주 탐험을 잘했던 참피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빠가 우리들의 피오니, 그러니까 이 피오니도 뭐야? 이 형제지간 중에 한 명이 될 거예요. 조그만 기수라 부르는 영남이, 그러니까 이 피오니는 누굴 말해요? 영남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남이를 굉장히 높게 봤다는 얘기죠. 대단히 뭔가 큰 일을 할 것 같은 사람으로 봤어. 누가요? 나와 오빠가. 지구에 해가 비친 하루의 모든 시간을 담배의 도끼 속에다 어린 몸을 잠그고 사온 그 거북무늬 화루가 깨졌어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자, 언제나 오빠가 우리들의 피오닐, 조그만 기수라 부르는 영남이, 그러니까 영남이는 우리들의 챔피언이면서 선구자죠. 그러면 영남이도 가족이죠. 그러면 화자가 뭐죠? 오빠의 동생이니까 화자는 누이가 될 거예요. 오빠의 누이. 자, 영남이가 지구의 해가 비친 하루의 모든 시간을 담배의 도끼 속에다 여린 몸을 잠근다. 이건 뭐죠? 노동이죠. 노동한 대가로 사온 그 거북무늬 지라루가 깨졌어요. 부정적 상황이나요. 영남이가 그토록 힘들게 노동을 해서 사온 거북무늬 화루가 깨졌어요. 오빠, 저는요 알았어요. 왜? 그날 오빠가 우리 두 동생을 떠나 그리로 들어가신 날 밤의 그리가 무엇일까요? 연거푸 마른 권련 담배를 3개씩이나 피우고 계셨는지 아셨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상당히 뭐죠? 서사적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서사적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야기가 있죠. 그럼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자, 여기 3남매가 있습니다. 3남매가 있는데 영남이가 막내고 그 다음에 이 화자고 오빠인 노동자가 있었겠죠. 세 노동자가 열심히 일했고요. 그런데 그게 풍족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 노동자의 현실을 고발하는 시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오빠가 노동운동을 하다가 그리로 돌아갔어요. 감옥을 갔죠. 그러고 나서 두 동생도 직장을 잃고 이 오빠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감옥 그 생활을 옥바라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일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편지 붙이는 일을 했대요. 그런 일을 하면서 오빠에게 쓰는 편지예요. 그럼 이 형식은 오빠에게 쓰는 편지 형식이에요. 그래서 오빠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오빠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오빠의 그 행위, 노동운동을 존경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겠죠. 오빠 알았어요. 그죠? 왜 그날 오빠가 우리 두 동생을 떠나 그리로 갈 때 그렇게 담배를 피우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노동운동을 하면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지죠. 그러나 더 큰 목적이 뭐예요? 사회운동을 하는 거죠. 노동자들의 이제 권리를 찾는 일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빠가 누이에게 보내는 위로와 사랑의 편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격은 서사적이다. 오빠에게 쓰는 편지니까 오빠라고 불렀으니까 역시 대화체죠. 대화체 형식의 독백의 편지이다. 그래서 서사를 담고 있다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러면 화자의 상황은 감옥에 간 오빠에 대해 편지를 쓰는 상황이고요. 정서는 담담하네요. 태도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어요. 이렇게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오빠가 투쟁하다가 감옥에 간 거니까요. 자, 그래서 선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그 상황을 알리려고 하고 있고요. 목적 의식이 분명하죠. 주제는 오빠에 대한 그리움과 투쟁 의지를 노래했다. 자, 성격은 서사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요. 문제 한번 보면 오빠는 두 동생을 떠나 그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담배를 연거푸 피웠다고 했죠. 이럴 때 거북무늬 지라루가 깨졌다고 한 것은 뭐일까요? 선입견과 편견이 깨어지면 전혀 내용상 맞지 않고 가족 공동체, 이 세 남매의 해체라고 추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김수영의 폭포, 우리 앞에서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 폭포는 그 시대적 상황을
해석해 볼 때 선구자라고 해서 선구자 뭔가 이제 앞서 행동하는 사람 이 독재 억압이라는 상황에서 뭔가 이제 자유를 말하는 거죠. 선구적으로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라는 시련이 찾아오면 폭포는 고든 소리, 정의를 나타내는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반복을 통해서 이 정의에 대한 외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시죠. 꽃도 피지 않고 인간성이 사라진 시간 속에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낸다. 자, 그러면 인가도 보이지 않는 인간성이 사라지지 않은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얘기고요. 고든 소리는 정의의 목소리, 정의로운 소리, 그죠? 독재 이런 억압에 저항하는 소리. 그럴 때 폭포는 부정적인 시대에 대한 저항 정신이 되겠죠. 그 다음 최승호의 북어. 아까 멸치라는 시를 읽어봤는데요. 그 멸치, 북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밤에 식료품 가게 캐캐 묵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북어가 이런 거죠. 북어가 뭐예요? 명태를 말린 것을 우리는 북어라고 하죠. 제사 지낼 때 쓰는 그것. 자, 손때 묻고 터무니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북어들. 뭘 기다려요? 손놈이 사가기를 기다리고 있죠. 북어들의 일개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다. 좀 부정적이죠. 그래서 행동하지 않는 민중. 아까 멸치와 주제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이 시적 상황이 뭐예요? 화자는 이 북어를 보고 있는데 이 북어를 아주 가련하게 보고 있어요. 안 됐다는 식으로, 그죠? 쾌쾌 먹어서 손때 먹었는데, 자, 꼬챙이에 나란히, 그죠? 서서 손님이 사가기를 기다리는 생명력을 잃어가는 우리 민중의 삶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지 속에서 터무니없이 하루를 더 기다리는 북어. 얘는 생명력을 잃어가는 현대인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 바다와 나비, 시적 대상이 바다와 나비예요. 한번 봅시다.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적이 없기에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요? 제목으로 보니까 나비가 되겠죠. 그래서 나비는 수심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아. 왜?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기 때문에 청무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그러면 이 나비는 수심을 몰랐기 때문에 물을 담궜다가 지쳐서 돌아왔죠. 이럴 때 나비는 순진하고 연약한 사람이죠. 시대에 영합하는 기회주의자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맥락으로 그냥 시어로 해석하시는 겁니다. 윤동주의 십자가 한번 볼까요? 자, 괴로웠던 사나이. 자, 그런데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희생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십자가, 희생양 모티프가 있다. 그럼 희생양은 뭐라는? 왜 양을 넣었죠? 그 짐승의 양이거든요. 예전에 기독교를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처음에 뭘 바쳤어요? 양을 바쳤거든요. 그래서 이 희생양 모티프라고 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괴로웠던 사나이는 뭐 하겠다고요?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시어예요. 자, 만약 위의 시어 십자가가 자기 희생의 의지로 무기력한 지식인의 삶의 고뇌를 이겨내는 매개체가 될 수 있죠. 그렇다면 고뇌를 이겨내는 매개체라면 원형적, 관습적, 독창적 상징 중에 뭐냐라고 했는데, 원형적 상징은 뭡니까? 전 세계가 그렇게 여기는 것. 관습적 상징은 한 국가에서 그렇게 여기는 것, 독창적이라는 것은 시인이 창작한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창작한 것이죠. 십자가 하면 떠올리는 게 희생양이죠. 이 희생양은 어떤 상징을 말하겠어요? 원형적 상징을 말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무기력한 지식인의 고뇌를 이겨내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아마 독창적 시인이 창조한 것이 될 거예요. 자, 이해가죠? 만약 위에 십자가가 기독교적 예수의 희생을 상징한다.
그럼 뭐가 될 거예요? 원형적 상징이 되겠죠. 다음 시를 볼까요? 원천석에 눈 맞아 휘어진 대를 이라는 시인데요. 자,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뉘라서 굽다고 말했는가? 휘어진 대는 대나무예요. 누가 대나무를 굽었다고 말해? 얘는 눈 때문에 휘어진 거잖아요. 여기서 눈은 실현이거든요. 왜요? 왜 실현이라고 했어요? 대나무가 이 눈이라는 것 때문에 휘어졌으니까요. 희생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거고, 굽을 절이면 눈 속에 풀을 쏘냐 서리법이죠. 그래서 만약에 소나무가 굽었다고 한다면 눈 속에서 그렇게 푸르겠어? 라는 서리법. 그래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서리법.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대나무는 정말 푸른 고든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푸르다. 긍정이니까요. 아마도 세한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여기서 너는 아마 대나무가 될 거고요. 세한고절은 뭐야? 추위 속에서도 절개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대나무의 속성이에요. 추위 속에서 또 절개를 지키는 거. 그래서 대나무에 대해 예찬하고 있죠. 그래서 화자는 지금 시적 대상이 대나무잖아요. 자, 화자는 대나무의 절개를 생각하고 있어요. 절개를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서 대나무는 뭐겠어요? 아마 충신이 될 거예요. 대나무는 충신, 자신을 포함한 여러 충신. 그 다음에 정서는 저거 그죠? 늘 푸르러 만족감이죠. 태도는 예찬적이에요. 대나무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제는 뭐가 될 거예요? 세한고절에 대한 예찬이죠. 추위 속에서도 늘 절개를 지키고 있는 대나무와 같은 충신들에 대한 예찬. 그러면 위에 시어 대나무는 원형적 간습적이죠. 우리 국가에서 조선시대에 특히 유행했던 상징물이 될 테니까요. 그 다음 같은 소재지만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른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이 시를 통해서 살펴봅시다. 이육사의 광야네요. 이육사의 광야. 지금은 눈이 내리고 매화 향기가 홀로 아득하니 내가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겠다. 그러면 나는 지금 눈이 내리기 때문에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리겠어. 그럼 눈은 실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노래는 뭐야? 희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상징적인 시어 대립이 있고요. 매화의 향기가 홀로 아득하다. 매화가 뭐라고 그러죠? 지주와 절개, 충심이니까 여기는 애국심이 될 거예요. 이육사 뭐죠? 일제강점기니까 자신이 의지적으로 뭔가 독립을 위해 애쓰겠다라는 시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매화가 피어있을 때 눈이 내리면 실현이죠. 그 다음 33번까지만 하고 다음 파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시는 제목이 안 나와 있네요. 험한 변황을 굽이굽이 백무천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 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이 내리는가? 자, 그러면 눈은 여기서 긍정이네요. 복되다고 했으니까요. 자, 지금 화물차가 달리고 있어요. 연이 달린 산과 산 사이에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이 내리는가? 그럼 여기서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너를 생각하고 있네요. 너를 남기고 왔다 그랬으니까 너는 지금 떠나고 싶지 않은데 너를 떠나야만 했던, 그죠? 지금 고향을 떠나든지 어쨌든 떠나고 있어요.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 거기도 복된 눈이 내릴까? 그러면서 눈 내리는 가운데 화물차를 타고 달리는 화자가 너를 그리워하고 있죠. 정서는 당연히 너에 대한 그리움이 될 거고, 태도는 안타까움이 되겠죠. 안타까움. 자, 주제는 너에 대한 그리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너에 대한 그리움. 문제 한번 볼까요? 과거가 그리울 때 눈이 내리면 눈은 여기서 뭐예요? 과거 회상의 매개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눈이 내릴까? 여기 눈 내리는데 이 눈을 보니까 너가 생각나, 이런 거죠.
자, 지금까지 문학 개념의 7강 두 번째 파일이었고요. 다음 파일에서 봅시다.